오늘은 소설 1920에서 30년대 소설 경향 중 하나인 지식인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 소설이니까 지식인이 나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식인이 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지식인이란 인텔리, 물질적 세계보다는 정신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수직체계를 창조하고 새로운 수직체계,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배, 응용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식인이란 결국은 정신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또 어떤 인물이다? 새로운 수직체계를 창조하는 인물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식인 소설은 뭐냐? 지식인 소설은 일단 지식인이 나와야죠. 두 번째, 현실적인 욕구와 이상 사이에서 갈등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지식인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반성과 각성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에서 지식인을 형상화하는 이유, 1920년대, 30년대 지식인 소설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나왔던 이유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유학생들이 증가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20년대 중반기부터 휩쓸기 시작한 마르크시즘의 영향이다. 특히 카프 계열의 소설, 경향문학이 크게 휩쓸었다, 우리 문단을. 세 번째, 동반자 작가들이 등장하였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본 유학, 보통은 일본을 많이 다녀옵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와도 관직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이 조선인을 채용을 하질 않습니다. 당시는 일제시대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우리나라 지식인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헬조선을 해가지고 떠날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이 겪었던 좌절 또는 취직난, 생활난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지식인 소설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1920년대 중반기부터 휩쓸기 시작했던 마르크시즘의 영향이다. 자, 1925년이죠. 우리나라의 1925년에 카프가 결성됩니다. 그 이전에 두어 개의 문학단체가 있다가 그것이 모인 것이 카프인데, 그 카프가 바로 공산주의 또는 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은 문학단체예요. 근데 이게 거의 유행을 하다시피 합니다. 즉, 일제의 사회주의 억압정책에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해산되고, 그 1925년에 결성된 카프는요, 결국은 세 번의 탄압에 의해서 35년, 10년 만에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나 만들었던 단체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한 단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당대 현실이 되게 부조리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결국은 35년에 무너져요.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로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식인 소설을 만들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카프 계열의 문학이 있었다면 카프 계열의 문학에 동조는 하지만 거기에 단체에 가입은 하지 않았던 작가군들이 있습니다. 이효석이라든가 유진호 같은 작가들입니다. 이네들을 우리가 흔히 동반자 작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반자 작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동반자 작가들은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단체는 가입하진 않잖아요. 지식인을 형상화하는 대상으로, 지식인을 대상으로 형상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인은 자기 잘났다고 혼자 뛰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국 지식인 소설의 특징, 1920년대, 30년대 지식인 소설의 특징을 본다면 현동염이라는 사람이 쓴 신문의 기관글이거든요. 인텔리의 비애라는 글. 그걸 보면은 당시 지식인들이 어떤 가치관과 마인드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가여운 인텔리겐처들아, 얼마나 로man틱한 시절이라고 그대들을 지금 울고 있는가.
18세기 인텔리의 황금시대. 인텔리 왕국은 이미 몰락한 지 오래니 그대들의 지식의 병기는 지금에 와서는 녹슨 기계와 같이 써먹을 곳이 없구나. 학문의 전당에서 쏟아져 나온 인텔리. 우리들도 판매 시장에 쌓인 상품과 같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인텔리의 몰락과 실업 홍수 시대가 온 것이다. 1920년대나 2020년대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간에 지식인 계급의 근대적 운명과 실직, 식민지 시대의 정신적 압박, 이것들이 당시 지식인 소설들을 만들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비애적이죠. 되게 부정적이고요. 자, 그러면 주제의식을 봅시다. 주제의식을 본다면 첫 번째 지식인의 실직, 그 다음에 빈국 문제를 다루는 작가들이 쭉 있어요. 이건 대표적인 작품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작품은 최만식의 레드메이드 인생이라든가 이무영의 창백한 얼굴 정도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 적응 및 세계관에서 갈등, 즉 현실과 이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그러면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유진호의 김강사와 티교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 이것도 지식인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넓게 보면 볼 수 있고 좁게 보면 좀 애매하고 이런 소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인 소설 작가군은 아닌데 그래도 굳이 지식인 소설 작가군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작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자, 염상섭의 소설이 있습니다. 염상섭의 소설 중에서는요, 자, 데뷔작은 표본실의 청개구리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건 아마 만세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현진건의 소설 중에서는요, 대표적인 작품들이죠. 빈처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술 권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빈처보다는 술 권하는 사회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최만식의 소설, 아까 레드메이드 인생 얘기했으니까 따로 색깔 안 칠했습니다만 체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치숙이라고 하는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한국 지식인 소설의 의라고 본다면 결국 뭡니까? 당시 지식인들의 고뇌를 표현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려 했다는 점이 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20에서 30년대 지식인 소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